저승사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신은 10,000명의 영혼을 인도한 저승사자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한 사신이 죽음의 신 앞에 섰다. 죽음의 신은 그에게 10,000명의 영혼을 모았는지 물었다. 카이란 사신은 그렇다고 답했다. 죽음의 신은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의 소원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는 사신의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신은 이 요청에 깜짝 놀라며 사신의 일을 그만두는 것은 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그의 운명이 완전한 소멸이 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피로에 지친 카이는 이러한 운명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죽음의 신은 이를 수락하였고 그 순간 카이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한 남자와 여자가 그를 황가의 젊은 주인 시엔이라고 부르며 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백작에게 알리러 갔고 남자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카이는 하얀 머리와 보라색 눈을 가진 샌의 몸을 바라보며 소멸을 원했던 자신이 왜 다시 삶으로 돌아왔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궁금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장면은 17년 전 밤의 어두운 숲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도망친 노예와 그녀의 아이를 찾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말하며 그녀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잘못을 인정하며 아이가 자신처럼 노예가 될까 두려워 그랬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면 자신을 죽이되 아이는 놔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차갑게 걱정 말라며 아이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냉소적으로 왜 귀중한 자산을 죽이겠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거친 어조로 그 아이를 데려가 그녀의 인생처럼 노예로 죽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인간답게 품위 있는 삶을 주고 싶었던 아기에게 닥칠 잔혹한 운명을 상상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비참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신이든 천사든 심지어 악마든 어떤 힘이라도 개입하여 그녀의 아이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순간 웅장한 외모의 신비로운 남자가 나타나서 어머니의 이름인 미루를 불렀습니다. 두 병사는 그의 모습에 놀라 그에게 누구인지 누가 그를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을 무시하고 정중하게 시간이 없으니 먼저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나서 질문에 답하겠다고 했다. 병사들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선 듯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남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지나쳐 땅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고 있는 미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 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영혼을 달라고 요청했다. 미루는 아이를 안고서 그녀 앞에 서 있는 신비로운 남자에게 마지막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후 천상에 오래 둘러싸인 그 남자는 그녀의 소원을 이해했다고 선언하며 그들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고 쓰러져 생명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군인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 남자에게 소리치며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며 남자에게 아이를 두고 당장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는 차분히 사과하며 더 이상 아이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격분하여 그가 그들의 일에 간섭했으니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닿기 전에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차분하게 사신의 두 번째 규칙을 말했습니다. 그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죽일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자 당황하며 그에게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며 그에게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진 후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미루의 생명 없는 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고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었으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 남자는 이것이 자신이 모은 9999번째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는 아기가 작은 손을 그의 얼굴 쪽으로 뻗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성가신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중얼거리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걸어갔다. 16년 후 빨간머리 소녀가 아빠를 찾으며 집에 있는지 물었고 안에서 그가 있다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제트라는 소녀가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카이가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카이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자신이 잘 듣지 못하는 노인처럼 보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작게 불러도 들을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데 매번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스는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카이는 냉정하게 그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조세스는 당황하며 그게 아니라며 카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바란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카이는 나무 조각에 바빴다.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조세스는 소파에 몸을 던졌지만 카이는 즉시 그녀에게 손과 발을 씻기 전에는 눕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엄격하다고 불평했다. 그는 그녀에게 왜 방문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왼팔이 어젯밤부터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나무 조각을 멈추고 나중에 그녀의 집에 들러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세스는 그의 지속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산의 약초를 채집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스가 떠난 후 카이는 그녀의 집으로 갔다. 카이가 마음속으로 미루라고 부르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를 맞이하며 갓 구운 빵을 건넸다. 카이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튕겼고 그 여자는 즉시 얼어붙은 채 의식을 잃고 생명 없는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카이는 그녀의 생명 없는 몸에 다가가 살펴보며 저렴한 나무로 그녀를 만든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나무가 이미 썩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손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을 사용하여 부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을 때 조세스가 갑자기 돌아와 어머니의 몸 위에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놀라서 그에게 뭐 하냐고 물었다. 카이는 수리에 집중하느라 그녀의 말을 못 들었다는 걸 깨닫고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조세스는 그가 약속대로 어머니를 치료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카이는 그녀가 부른 게 맞다고 했습니다. 조세스는 그가 빨리 온 것에 놀랐고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있는 큰 인형을 보고 어머니와 닮았다고 했습니다. 조세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인형과 연결했습니다. 어머니의 왼팔 통증을 떠올리며 전에 그에게 어머니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망설이며 카이에게 이 인형이 정말 그녀의 어머니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계속 침묵하자 그녀의 공포는 커졌다. 그녀는 계속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녀는 이 나무 조각이 어머니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다. 카이의 침묵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시켰고 그녀는 당황하며 어머니가 인형인지 물었다.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치료라고 믿었던 것은 인형 부품 교체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이가 모두를 같은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그가 부정해주기를 빌었습니다. 카이는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결심하며 그녀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녀가 이제 그의 행동이 논리적임을 이해할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는 손가락을 튕겨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세스는 충격에 빠져 그에게 모두 인형이냐고 물었어요. 카이는 그녀에게 그녀가 본 그대로라고 확인해 주었고 그녀가 어머니로 알고 있던 사람과 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그의 창조물인 인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에 조세스는 그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이는 16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걸고 그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바람은 딸 조셋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고 자신처럼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카이는 성인도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한 마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장된 마을. 조세스는 절망 속에서 무너져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거짓말이냐고, 이제 무엇을 믿고 사랑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녀의 어머니, 마을 사람들, 심지어 그조차도 가짜 인형극이라면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 자신이 진짜 사람인지 궁금했죠. 그녀는 카이에게 자신도 그의 창조물인 인형인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며 인형이 아니라고 했고 그녀를 위해 마을을 만들었다고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조세스는 그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녀는 절박한 마음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단검을 들고 자신이 인형이 아님을 증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목을 살짝 베었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자신이 진짜 인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기며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이 그때까지 비참했는지 묻는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세스는 행복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가짜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슬프게 그를 바라보며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는 다시 거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이는 거래의 대가가 그녀의 영혼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원을 말하며 그가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잊으면 이 세상에 그녀를 기억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애원하며 요청이 지나친 지 눈물로 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카이는 감동했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세스는 안도하며 감사한 후 생명이 떠나자 땅에 쓰러졌고 그녀의 영혼은 카이가 모은 만번째 영혼이 되었습니다. 조세스가 죽은 후 카이는 그녀를 위해 지은 마을이 그녀 없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마을을 불태웠고 마을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죽음의 신 셰이노스를 발견했는데 셰이노스는 카이가 평소보다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셰이노스는 카이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카이는 부인했어요. 카이가 샤노스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샤노스가 잊어버린 척하자 그는 웃으며 당연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의 환한 얼굴을 본 후 카이는 그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10,000번째 영혼을 인도한 후 셰이노스는 다른 사신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일반적인 규칙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카이에게 소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카이의 소원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시 요청했어요. 셰이노스는 놀라며 사신 일을 포기하면 소멸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이미 10,000번이나 죽음을 맞이했다고 답했고 셰이노스가 피곤하지 않냐고 묻자 카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때 카이가 독특한 사신임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사신으로 선택되면 모든 기억을 잃고 사신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카이는 모든 기억을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그가 일할 때 거래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영혼들을 억지로 끌거나 방치해 사라지게 하는 대신 그는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 평화롭게 이끌었고 부당하게 죽은 영혼들도 운명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그를 소모시키고 아프게 했으며 다른 이들보다 빨리 지치게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셰이노스는 카이에게 다시 생각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카이는 자신의 소원을 고집했습니다. 셰노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카이는 감사했어요. 셰노스는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암시적인 말로 다시 보자며 작별했어요. 카이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사라진 후 다시는 못 볼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멸 대신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고 주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논의하며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의사가 시엔 환자가 움직였다고 알아차렸습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누군가가 젊은 주인이 눈을 떴다고 알렸습니다. 카이는 젊은 귀족의 몸에서 깨어났고 침대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의사가 시엔의 침대 주위 사람들에게 그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을 때 흰머리에 화난 남자가 그를 공격하여 옷을 잡아채며 한심한 아들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젊은 남자가 그를 막으며 아버지에게 시엔이 아직 아프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이제 시엔의 몸에 있는 카이가 그 남자의 폭발을 막으며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모두 그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카이는 그 남자의 정체와 왜 갑자기 자신을 때렸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건 후 의사는 시엔이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엔의 아버지인 슈리탄 백작이 치료 방법에 대해 묻자 의사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형인 루시안 슈리탄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물었을 때 의사는 시엔의 신체 상태가 놀랍도록 좋으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상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카이는 그 순간 자신이 시엔이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죽음의 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형 루시안이 그의 상태를 묻기 위해 다가왔을 때 카이는 차갑게 대답하며 방을 나가고 쓸데없는 질문을 그만하라고 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의사에게도 그들의 큰 목소리가 두통을 유발한다고 하며 모두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 이상한 행동에 직면한 모두는 그를 쉬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혼자 있게 되자 방을 떠났습니다. 카이는 차노스를 불렀고 그는 즉시 카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셰이노스는 기분 좋게 그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카이는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고 이에 대해 셰이노스는 차분하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대답했다. 셰이노스는 카이의 소원이 저승사자 삶을 끝내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왜곡된 해석에 카이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때려도 되냐고 물었다. 카이는 그 몸의 원래 주인의 운명에 대해 물었고 셰이노스는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셰이노스는 그 소년이 사고로 죽을 운명이었으며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카이의 영혼을 그 자리에 넣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말했다. 카이는 왜 인간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셰이노스는 크게 웃으며 그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냈습니다. 카이가 그냥 사라지는 건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카이가 이 모든 것을 재미로 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셰이노스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셰이노스는 카이에게 새로운 재밌는 삶에서 행운을 빌며 떠났고 카이는 그를 막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샤노스가 카이를 화나게 하고 떠난 이후 카이가 진정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카이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샤이노스가 불러도 나타나지 않자 샤이노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택에 머무는 동안 카이는 모든 하인들이 그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몸의 원래 주인인 세인이 혐오스럽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짓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던 같은 소녀인 어린 하녀가 물통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페이크라는 이름의 소녀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히스테리컬하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벌을 받을 것처럼 카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물었고 소녀는 순전한 공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상 장면을 통해 백작의 둘째 아들 치엔 슈리탄이 젊었을 때 천사 같은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진정한 본성은 곧 드러났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잔인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겨우 11살 때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로 하녀의 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위해 일했던 많은 하인들이 부상과 불구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한 구타를 당했고 가엾은 상태로 해고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함 때문에 모두가 그를 백작 집안의 작은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파익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그가 자신의 손이나 다리를 자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그가 손을 자를 것이라 상상하며 떨리는 손을 내밀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카인은 그녀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어 그녀를 놀라게 했고 이것은 응급처치일 뿐이니 흉터가 남지 않도록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이의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에 실밥과 먼지가 묻어있는 걸 보고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녀가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페이크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페이크는 놀라 도망쳤습니다. 카인은 그녀를 보며 그녀의 나이와 어설픈 성격이 자제스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녀들은 젊은 시한 주인의 성격이 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최근에 온화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지옥의 문을 보고 회개하기로 한 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했다. 하녀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그중 한 명이 비꼬듯이 시엔의 악마 같은 성격을 감안할 때 지옥조차도 그를 견디지 못해 쫓아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크 카이가 도와준 하녀는 그의 방어에 나서며 젊은 주인이 전혀 악마적이지 않고 천사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그가 돌봐주고 외모를 정돈해주며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가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이며 그에 대한 옛 소문이 완전히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하녀들은 그녀의 말을 모두 믿지는 않았지만 시엔이 확실히 더 친절해졌다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파이크는 그녀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이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의 이전 성격인 시엔이 정말로 사악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기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름답고 잘 관리된 저택의 정원을 거닐며 정교한 조각상들과 정원의 세심한 관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조각할 나무를 찾아 따뜻하고 쾌적한 곳에 앉아 나무 조각을 시작하며 조세스와 그녀가 사랑했던 봄의 기억을 떠올렸다.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 그 지역을 청소하는 것을 잊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이가 방금 완성한 조세스의 완벽한 복제품인 조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원사는 조각상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것을 만든 능숙한 조각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카이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삶에서 길든 짧든 조세스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그녀에게 한 마지막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슈리탄 백작은 자신이 주최하고 있는 작은 사교 모임에 참석을 확인한 많은 귀족들의 수에 놀라워하며 사무실에 있었다. 그의 보좌관은 전직 공작 파르한이 파티에 온다는 소문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고 이는 백작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중에 루시아는 형제 카이에게 손님들이 저택에 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몇몇 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작은 모임일 뿐이며 아버지가 그들에게 인사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카이는 참석하기로 했고 이는 루시안을 놀라게 했습니다. 루시안은 샌이 그런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이번에 참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대답했고 루시안은 그가 막 회복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시안이 떠나기 전 그는 카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는데 이는 카이에게 낯설고 이상한 감정,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며칠 후 파티가 열렸고 참석자는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슈리탄 백작은 이클롱 백작을 환영하며 인파의 규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클로 백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황제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는 전 파르한 공작이 참석한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클로 백작은 많은 인파가 모인 이유가 황제가 전 파르한 공작에게 황태자비를 선택하는 임무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딸이 있는 귀족들이 파티에 참석하려고 열심히 나섰습니다. 그는 딸이 없는 귀족들조차도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파한 공작의 주목을 받기 위해 참석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라탄 백작은 왕국에 이렇게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줄 몰랐고 모두가 기대감에 차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티 도중 슈리탄 백작의 장남 루시안이 도착하여 이클로 백작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클로 백작은 루시안의 학문과 검술 재능을 칭찬하며 그에게 시집 보낼 딸이 없음을 아쉬워합니다. 그 후 또 다른 손님이 슈리탄 백작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치칸 자작입니다. 치칸 자작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상인이었지만 막대한 재산을 사용해 귀족 칭호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길을 막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여 시라탄 백작이 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로 그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작은 그의 아들 호루스를 루시안에게 정중하게 소개한 후 왜 백작 슈리탄의 둘째 아들인 시엔이 이 파티에 보이지 않는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물어봅니다. 백작은 자작이 시엔의 사건을 알고 괴롭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루시안은 시엔이 곧 올 거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늦는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카이는 샌의 몸으로 저택 안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이상한 특징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는 방향 감각이 나빴다. 무도회장을 못 찾고 저택을 여러 번 돌아다닌 후 그를 안내할 하인도 못 보자 그의 부재가 세상의 끝은 아닐 거라 생각하며 포기했다. 카인은 바깥 계단에 앉아 석양을 봤다. 이는 조주스가 사랑했고 매일 저녁 그와 함께 보길 고집했던 장면이었다. 그는 하늘을 보며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하늘을 보기만 해도 그녀를 항상 기억하겠다고 했던 약속이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이곳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카인은 그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노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 남자는 카이의 재치와 날카로운 말솜씨에 감명을 받았고 카이가 바라보는 석양의 시선이 수십 년을 산 노인의 것보다도 깊어 보였기 때문에 호기심에 다가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10대 중반의 젊은이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질문을 바꿔 왜 젊은 청년이 슬퍼 보이는지를 물었고 카이는 솔직히 답했다. 길을 잃었어요. 그 남자는 카이가 손님일 거라 생각했지만 카이는 부인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혀 그를 놀라게 했다. 저는 여기 살아요.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노인은 카이가 슈리탄 백작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카이는 아무렇지 않게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그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연회장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하며 길을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감사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남자가 카이에게 이름을 물었고 카이는 시엔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을 피츠 파안이라 소개했는데 그 이름이 카이에게 짜증스럽게도 기억해야 할지 궁금하게 했습니다. 피츠 공작은 카이의 짜증을 눈치채고 그를 무례하다고 했지만 그 무례함이 신선하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를 알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회장에서 슈리탄 백작은 피츠경이 혼자 어딘가로 사라져 걱정하고 있었다. 루시아는 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찾으러 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 아버지는 시엔이 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쪽에 그들이 있다고 했다. 카이는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고 느꼈다. 백작은 놀라서 아들에게 어떻게 로드피츠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카이는 침착하게 모든 소란이 공작의 큰 목소리 때문이라고 탓했다. 백작은 피츠경을 반갑게 맞이했고 피츠경은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백작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작은 길 잃은 강아지를 도와주느라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공작이 자신을 지목하자 항의하며 공작이 자신을 찾았을 때 이미 회의에 늦었으니 자신을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반응에 백작은 화가 나서 아들이 피츠경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을 꾸짖고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 공작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작은 웃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홀까지 온 이 소년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루하지 않네요. 이 말에 백작과 루시아는 당황했어요. 루시아는 앞으로 나와 피츠 공작에게 정중히 자신을 소개했고 공작은 두 형제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공작은 백작의 아들들에 대한 유명한 소문을 떠올렸다. 한 명은 재능이 뛰어났고 다른 한 명은 문제만 일으키는 작은 악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만난 문제와는 소문과는 전혀 달랐다. 공작은 짧은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랜 경험 덕분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을 통해 그들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소년 시엔이 엄청나고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어 자신조차도 그 힘을 측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작은 친구인 백작에게 돌아서서 그의 아들을 아주 잘 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백작은 이러한 칭찬에 놀랐습니다. 그는 루시안에 대한 칭찬은 익숙했지만 시엔에 대한 칭찬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후 공작은 백작에게 개인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츠 공작이 백작과 대화하려던 순간 시칸 자작이 끼어들어 자신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공작은 냉정히 무시하며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어떤 귀족 가문도 그 이름을 가질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무시로 인해 자작은 화가 났고 공작이 정치에서 멀어져서 시사에 어두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작은 이에 동의하며 나이가 들수록 오만한 바보들이 많아서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비꼬듯이 덧붙였는데 이는 명백히 자작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이 모욕에 자작의 아들 호레이스가 나서서 공작이 무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작은 이를 의문시했으나 호레이스는 확신했습니다. 공작은 자작의 아들이 자신을 꾸짖는 대담함에 분노하였고 그 순간 검술 대가로서의 오라의 일부분을 방출하여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루시아는 오랜 훈련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엄청난 압박을 느꼈고 그가 검술의 대가임을 깨달으며 누군가 쓰러지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안이 움직이기 전에 시엔의 몸에 있는 카이가 그의 앞에 나섰다. 카이는 공작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옷에 풀과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고 차분하게 지적하며 다른 사람의 예의를 꾸짖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자신이 잔디에 앉아 있었는데도 공작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비꼬듯이 궁금해했습니다. 공작은 지나친 완벽함은 좋지 않고 작은 결점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대답했지만 카이는 그것이 더러움을 친근함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호라스는 카이를 악당이라 했고 공작은 카이가 자신을 때릴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쿨하게 상관없지만 공작이 먼저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작은 아들의 행동에 겁을 먹었고 칙한 자작은 아들 호레이스를 강제로 절하게 하고 떠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공작은 호레이스가 카이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카이는 공작의 시력이 나빠진 게 틀림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상황은 백작과 루시안을 충격에 빠뜨렸고 백작은 시엔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공작은 진지함을 되찾고 백작에게 조용히 대화할 장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루시안은 동생을 불러 검술 대가의 기운에 노출된 후 괜찮은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카이는 지금은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이 짧은 대답은 루시안을 감동시켰고 그는 기뻐하며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증오나 경멸 없이 그에게 평범하게 말해준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그의 남동생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루시안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서로 가까워지기를 바랐지만 시엔이 자신에게 느낀 열등감 때문에 그의 성격이 점점 더 비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시엔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눈의 증오가 커져가자 루시안은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루시안은 이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형제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샌이 기억을 잃은 것이 거의 기쁠 정도였다. 카이가 샌의 몸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루시안은 형이 또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며 실망했고 그의 희망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갑자기 멈춰서 그의 손목을 잡고 사과하며 길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이번 한 번만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이 무언가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루시안은 엄청난 기쁨에 휩싸여 즉시 동의했습니다. 한편 개인실에서 피츠 공작은 슈리탄 백작에게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세자 곁에 있을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작은 왕세자비를 선택하러 온 줄 알았지만 공작은 부인하며 왕세자에게 친구를 찾아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왕세자의 불같은 성격을 누그러뜨릴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공작은 왕위를 계승할 강력한 후보자인 에디스 왕자가 검술 실력부터 학문적 능력까지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유일한 결점은 그의 날카로운 성격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누군가가 그에 대해 경솔하게 말하면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작은 황제에게 왕자 곁에 그의 성격을 누그러뜨릴 사람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왕자는 개인적인 관계를 잘 맺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작은 이것이 공작이 방문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작은 처음에는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의 루시안을 왕자의 동반자로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루시안의 차가운 성격이 왕자의 불같은 성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자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둘 중 한 명이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백작은 공작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모두 알다시피 루시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을 굽히지 않을 사람이었기에 백작은 이 조합이 위험하다는 공작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공작은 백작에게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했고 그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어요. 백작은 공작이 시엔을 뜻한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공작은 시엔이 이 임무를 맡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백작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백작은 시엔이 완전히 불안정하고 결점이 많아 그의 실수 하나가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하며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백작은 공작을 설득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시엔이 최근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는 위험한 사실을 밝혔고 이는 공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슈리탄 백작은 아들 시엔이 기억 상실증이 있어 그런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과하며 피츠 공작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공작을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엔에 대한 그의 감탄을 더 키웠습니다. 그는 기억 상실증이 있는 소년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엔의 눈은 차분하고 깊이 있었으며 공작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이 소년이 진정한 보석임을 확신했습니다. 공작은 백작에게 기억 상실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좋은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백작에게 그 점을 고려해 보라고 하며 그 소년에 대해 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백작은 두 아들 루시안과 카이를 만나 공작이 에디스 왕자에게 적합한 친구를 찾아주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왕자가 친구를 찾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혼자 비웃었습니다. 루시안이 아버지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묻자 백작은 공작이 시엔에게 이 임무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이와 루시안은 모두 놀랐습니다. 카이는 공작이 노망해 났다고 생각했고 루시안은 그 생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백작은 루시안을 설득하려 했지만 루시안은 이를 거부하며 에디스 왕자가 성격이 급하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기억 상실증이 있는 소년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작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한 후 공작이 시엔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시안은 형 대신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논쟁 중에 카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이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그가 진심인지 물어보았다. 카이는 그 임무가 단지 왕자를 가끔 방문하여 대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루시안과 아버지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카인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골칫거리였고 작은 악마라는 별명이 있었기에 이번이 유용한 일을 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고 아버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아들이 정말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카인은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엄청난 크기에 놀랐고 그러다 검술 연습을 하고 있는 에디스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해하지 않기로 하고 근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지만 곧 따뜻한 햇볕 아래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왕자는 훈련 장소에서 잠을 자는 용기에 대해 대담하게 언급했다. 카이는 그에게 누군지 물었고 떠나려 했지만 왕자가 막았다. 왕자가 카이에게 친구가 필요하냐고 묻자 카이는 떠나면 왕자가 쫓아냈다고 말하며 자신 같은 친구는 필요 없다고 전할 거라고 답했어요. 이 답변에 왕자는 격분하여 칼을 뽑아 카이의 목에 겨누고 허락 없이 다시 등을 돌리면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이는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히 왕자에게 땀에 젖은 손을 만지고 싶지 않으니 팔을 놓아달라고 했어요. 왕자는 그가 감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카이는 그저 요청일 뿐이라고 답했어요. 왕자는 카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놀라며 다시 누구냐고 물었어요. 카이는 자신을 시엔 슈리탄이라 했어요. 왕자는 슈리탄 가문이 청렴하고 평판이 좋다고 기억했어요. 그는 카이에게 왜 왔는지 물었고 카이는 한 노인이 보냈다고 답했어요. 왕자는 곧바로 피츠 공작을 뜻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카이는 공작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왕자에게는 친구가 필요 없어 보이니 떠나겠다고 했어요. 왕자는 그에게 전의 위협을 상기시키며 멈추게 했다. 카이는 차분히 그가 자신을 죽일 계획인지 물었다. 왕자는 카이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걸 알았다. 왕자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츠 공작이 보낸 일을 돌려보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카이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왕자는 카이를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카이는 책에 반감 없이 공식 방문이 아니었기에 그 장소를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왕자는 카이가 멀리 떨어져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하자 놀랐습니다. 사실 그는 카이를 지켜보며 다른 귀족의 아들들처럼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할 거라 예상했고 그 무시가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카이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마치 왕자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왕자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가 이런 무시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카이가 얼마나 오래 침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결심하며 그들 사이의 조용한 의지의 대결을 시작했다. 잠시 후 왕자는 발을 내밀어 차를 나르던 하인이 걸려 넘어질 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땅에 닿기 전에 카이는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하여 그를 멈추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균형을 되찾게 했습니다. 왕자는 본 것에 놀랐고 하인이 어떻게 갑자기 균형을 잡았는지 몰랐습니다. 카이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인에게 발밑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왕자는 그것을 한 사람이 카이인지 궁금했지만 곧 그 생각을 버렸다. 차를 마신 후 카이는 자리를 떠나 내일 다시 오겠다고 발표했다. 왕자는 카이가 매일 와서 시간을 독서로 보내려는 고집에 놀랐고 카이는 당분간 연장자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가 떠날 때 왕자는 이 신비로운 젊은이의 진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카이는 와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카이에게 독서 대신 자신과 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왕자는 이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카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르는지 궁금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왕자가 읽던 책에 카이가 관심을 보였고 카이는 그 책을 아는지 물었다. 카이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고 인형 제작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왕자는 카이가 이 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책 속 인형 제작자의 이야기가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자를 보호하려고 전 세계에 적이 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카이는 그 남자에 대한 왕자의 의견을 물었고 왕자는 주저없이 그가 미쳤고 완전한 바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슬픈 표정으로 책을 바라보며 왕자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연한 녹색 머리에 어린 소녀가 나타나 멈췄습니다. 그녀는 에디스 왕자님 오라버니라고 외쳤고 왕자는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그녀는 그의 유일한 여동생 리니 공주였습니다. 공주님은 그저 그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고 그러다 카이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자신을 슈리탄 백작의 아들 시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주 리니는 카이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만지며 그가 여자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공주 리니는 황제와 에디스 왕자가 매우 사랑하는 인물로 이들의 힘을 배경으로 두려움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카이는 이 짧은 만남에서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공주 리니를 만난 후 카이는 그녀가 알면 알수록 피곤해지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완전히 무시한 채 떠나려 했다. 공주는 그를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나서 오빠인 에디스 왕자를 부르며 소리쳤다. 왕자는 그녀에게 샌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대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주 리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화가 나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으며 오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리니 공주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녀는 세니 오빠 왕자를 무시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를 주시하기로 결심했어요. 나중에 세는 슈리탄 저택의 방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형 루시안과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루시안은 그를 반기며 친구 클리프를 소개했어요. 클리프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센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다시 소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엔이 자신을 소개하자 클리프는 악마 같은 소년이 인사하는 것에 놀라 웃었습니다. 루시안은 그의 말에 대해 그를 꾸짖었다. 루시안은 카이를 옆에 앉히고 그의 하루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카이는 그의 지나친 걱정이 마치 엄마 같다고 말했다. 카이는 클리프에게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루시안에게 그와 친한지 물었다. 루시안은 그들이 오래된 친구라고 답했다. 그 시점에서 카이는 루시안에게 조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죽은 자에게 너무 집착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세계를 떠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죽으면 영원히 생전에 믿었던 사람들 곁에 머물며 억울함이 풀리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어요. 클리프는 충격을 받고 카이에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그 아이를 의미하냐고 물었어요. 카이는 어느 아이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리프와 가까운 누군가가 부당하게 죽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카이는 차갑고 감정 없는 사신의 시선을 느꼈다. 클리프는 당황하며 카이에게 그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를 조사했는지 물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었다. 클리프는 질문을 다시 물었다. 어떻게 제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카이는 자신이 뭔가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고 최근 사고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이후로 죽은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얼버무렸다. 루시안은 카이를 걱정하는 듯했다. 카이는 처음 클리프를 봤을 때 그의 주변에 영혼이 있다고 했다. 클리프는 놀라 저스틴의 형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카이는 부인하며 자신은 빛의 덩어리, 즉 죽은 영혼만 볼 수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진실로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리프는 카이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카이는 믿든 말든 그건 클리프의 선택이라고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저승사자를 따르지 않는 영혼은 일정 기간 후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죽어 세상에 매달려 있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 영혼의 미련을 풀어주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루시안은 걱정되어 클리프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스틴이 그의 작은 사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클리프는 이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몇 달 전 그의 삼촌 데블린 백작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남 저스틴이 자기 상속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저스틴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족들은 그가 가문의 책임을 두려워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가 가문을 이끌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 담긴 편지가 발견된 후 더욱 그렇게 믿었어요. 그의 실종으로 인해 삼촌의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사촌 펠리슨이 주목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리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저스틴이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도망칠 만큼 약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카이의 말을 듣고 나니 그의 사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카이는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클리프는 삼촌의 아내인 고모를 의심하느냐고 물었고 카이는 그 상황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복 형제와 상속권을 가진 장남이 있는 경우 말이다. 클리프는 열정적으로 이모를 변호하며 아자 이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저스틴을 아들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만날 때마다 그녀를 자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카이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혼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빠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프고 떠도는 영혼을 보며 짜증이 났고 그의 전직 사신으로서의 책임감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카이는 한숨을 쉬며 클리프에게 자신의 의견으로는 이미 답이 명확하다고 말했지만 데블린 백작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테스트를 제안했다. 장면이 바뀌어 이지스 이모가 밤에 몰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어서 샤노스가 비밀 장소에서 아제아 이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모가 작품 준비됐냐고 묻자 그는 준비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를 환영하며 요청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것은 그녀 아들 저스틴과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어요. 어머니는 인형이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고 감동받았고 카이에게 완벽하다고 했어요. 카이는 그녀가 만족해서 기쁘다며 대금은 나중에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동의하였고 인형 저스틴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샤노스는 인형을 레이디 아잭에 전달하고 약속과 대금에 대해 상기시킨 후에 떠났습니다. 카이가 뒤에 나타나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쉐이노스는 즐거웠다며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쾌활하게 답했지만 카이는 쉐이노스가 너무 한가한 것 같다고 쿨하게 지적했다. 카이는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던 샤노스가 이번 일을 돕는 대가로 화를 멈추겠다고 약속하자마자 즉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샤노스는 카이의 놀라운 인형 제작 기술을 칭찬했고, 이에 카이는 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기억을 지우지 않은 것은 샤노스 자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노스는 카이에게 기억을 지우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라며 상기시켰습니다. 샤노스는 후회하냐고 물으며 지금이라도 기억을 지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카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심한 바보였다는 걸 기억하며 평생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부과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셰이노스는 그가 원한을 품고 있다고 비웃었고, 카이는 그런 비참한 짓을 그만두려 소멸을 선택했다고 답하며 누가 그를 다시 살리려 했는지 궁금해했다. 셰이노스가 그에게 진정한 원한의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농담으로 위협하자 그는 주제를 바꾸며 비가 오는데도 날씨가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는 카이가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편 데빌린 저택에서는 하인들과 이자 부인이 돌아온 저스틴에게 인형을 주며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모는 저스틴을 꽉 안아주며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고 그의 귀환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인들은 아자 부인이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저스틴을 매우 사랑하는 좋은 어머니라고 칭찬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아시아 숙모는 백작의 유언장을 악의적으로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궁으로 돌아가서 리니 공주는 오빠 에디스 왕자에게 오늘도 시엔이 왔는지 물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그리웠냐고 농담으로 물었고 그녀는 화를 내며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왕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격식을 차리는 여동생이 시엔 앞에서는 소녀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리니는 매일 도서관에 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오빠가 사실은 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왕자는 부인했지만 매일 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지 않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리니는 그에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시엔이 기억을 잃었다고 그에게 밝혔습니다. 왕자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리니는 샌이 그녀에게 거만하게 행동한 후 조사한 결과 그가 최근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은 슈라탄 저택의 하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자는 혼란스러워하며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어떻게 침착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사고에 대해 여동생에게 물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궁금하냐고 했습니다. 리니 공주는 계속해서 그녀의 오빠인 에디스 왕자를 놀리며 시엔의 사고가 궁금하다면 직접 조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놀린 벌로 쉽게 말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화나고 좌절하게 두고 떠났습니다. 한편 슈리탄 저택에서 클리프는 카이에게 달려가 저스틴이 정말 돌아왔다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클리프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기 어려워했지만 책을 읽고 있던 카이는 그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차분하게 상기시켰습니다. 클리프는 돌아온 사람이 정말로 저스틴인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클리프는 참지 못하고 카이를 붙잡고 답을 요구했지만 루시안이 개입하여 친구에게 시엔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이는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클리프는 카이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카이는 데블린 백작에게 가족 재산이 저스틴에게 가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백작은 유언장 작성에 반대했지만 클리프는 그것이 저스틴을 찾는 방법이라고 설득했어요. 카이는 만약 개미가 범인이라면 저스틴이 돌아오겠지만 다른 모습일 거라고 예측했어요. 살아있는 루시아는 저스틴의 귀환에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클리프는 계속해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카이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목표는 클리프 주변에 머물던 영혼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알아내고 그것이 평화롭게 저승사자로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클리프는 목표를 생각하며 저스틴의 닮은 골 정체보다 진짜 살인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확신했어요. 클리프가 떠나기 전 카이는 손을 씻지 않고 그의 몸에 손대면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클리프는 시엔의 성격 변화에 대해 생각하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그들을 증오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불쾌해졌다. 장면은 이자 이모가 저스틴 인형을 보고 그 정밀함과 움직임에 감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유언장이 발표된 후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느끼며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비밀리에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인형 제작자 셰이노스였고 그녀에게 원하는 이미지와 같은 인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결과에 너무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인형은 이자 부인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은 그의 턱을 거칠게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역겹다고 하며 그녀의 진짜 얼굴이 살인자임을 드러냅니다. 레이디 아자는 의부사들 저스틴을 닮은 인형과 냉담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매번 놀라게 하는 똑같은 목소리에 짜증이 났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스틴의 영혼이 깃든 듯 인형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레이디 아자는 충격을 받았고 저스틴이 그녀를 만지려 할 때 인형이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서 물러나며 만지지 말라고 외치고 방에서 급히 도망쳤습니다. 인형 제작자를 찾기로 결심한 그녀는 차노스의 비밀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레이디 아자는 그 조각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다급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셰이노스는 침착하게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영혼이 때때로 자신을 닮은 인형에 깃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하며 저스틴의 영혼이 그녀를 괴롭히러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샤노스는 그녀에게 영혼을 숨길 방법이 있다며 시신을 찾으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영혼이 인형이 진짜 몸이 아니며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일한 방법은 저스틴의 원래 시신을 찾아 불태우는 것입니다. 에이기아는 저스틴의 시신을 파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긴장했다. 샤노스의 지시에 따라 레이디 아자는 부하들을 보내 시신을 찾게 했다. 시신을 찾은 후 그녀는 빨리 시신을 보여달라고 명령하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은 시신이 전혀 부패하지 않고 마치 저스틴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놀랐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시신에 묶인 돌들이 달라졌다는 걸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원래 작은 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큰 돌 하나만 발견된 거죠. 아자 부인은 이런 세부사항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들에게 빨리 시신을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순간 카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큰 죄인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숨기려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려 한다고 했어요. 카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지 물었어요. 레이디 아자는 부하들에게 그를 처리하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해치기 전 루시안이 검을 들고 나타나 그를 구하며 형제에게 더 다가가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클리프가 비꼬며 나타나 그들은 어차피 다 죽을 거라 했어요. 레이디 아자는 조카 클리프를 보고 놀라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어요. 클리프는 더 이상 그녀를 이모라 부를 수 없다며 그녀가 자신에게 충성하고 사랑을 베풀던 저스틴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에 혐오감을 표했어요. 클리프는 그녀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냐고 물었어요. 레이디 아자는 무너져 울며 그를 너무 증오해서 그랬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남편 데블린 백작이 아들 펠로손을 무시하고 저스틴에게만 사랑을 주는 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망이 그녀를 괴롭게 했고 저스틴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미워 그를 죽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라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 사랑을 줄 수 없다면 적어도 백작의 부와 지위를 주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아들을 위해 했다고 했어요. 클리프는 그녀의 진짜 동기를 직면하게 했고 데블린 백작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저스틴을 안타깝게 여겨 친절히 대했다고 했어요. 그는 냉정하게 그녀에게 보통 사람들은 자녀가 받지 못한 애정에 질투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며 결국 그녀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 저스틴을 죽였다고 말했다. 클리프가 그녀를 붙잡아 정의를 실현하려 할 때 카이가 그를 막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오라고 했어요. 모두가 펠로신 레이디 알기스의 아들이 나타나자 놀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왜 거기 있는지 충격에 차서 물었고 펠리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펠로슨이 자신이 저스틴을 죽였다고 하자 그는 어머니가 범인이 아니고 자신이 형제를 죽였다고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그가 자신을 감싸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펠로슨은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운명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늦은 밤에 나가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어 몰래 따라갔어요. 그는 어머니와 그녀의 사람들이 형제를 호수에 던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 저스틴은 호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발견한 칼로 밧줄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스틴은 형 펠리슨을 보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만약 그의 형이 살아 돌아온다면 어머니는 물론이고 자신의 미래마저도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망설임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형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이고 다시 무거운 돌을 그의 몸에 단단히 묶어 호수 깊은 곳에 가라앉혔습니다. 펠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자백했다. 내가 그를 죽였어. 펠리슨의 자백 후 그의 어머니 아자 부인은 자신이 살인자라고 주장하며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그러나 레이디 에이지의 절망은 갑자기 피비린내 나는 결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을 제거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부하들을 불러 모두를 제거하라고 했지만 나타난 것은 그녀의 부하들이 아니라 에디스 왕자와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레이디 아자는 충격을 받았고 왕자는 살인과 살인 미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선언하며 부하들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이디 아자와 펠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고 루시아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동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카이는 왕자에게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물었고 왕자는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클리프는 여전히 저스틴 인형을 보며 혼란스러워했고 저스틴의 영혼이 인형 안에 정말 없는지 카이에게 물었고 카이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카이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셰이노스가 백작 부인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카이는 인형을 단지 울게 만들었고 전체 계획은 겁먹은 백작 부인을 이용해 저스틴의 시신을 찾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때 저스틴이 클리프 앞에 나타났습니다. 클리프는 슬프게도 그것이 단지 인형일 뿐이라고 확신했어요. 진짜 저스틴은 항상 그에게 웃어주었지만 지금은 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리프는 자신이 더 현명했다면 가족 갈등을 알아차리고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저스틴에게 사과했어요. 저스틴은 클리프를 안고 감사했어요. 클리프는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저스틴의 영혼은 클리프에게 감사하려고 잠시 인형에 깃들기 위해 소멸의 위험을 감수했고 그 후 평화롭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카인은 저스틴이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후 레이디 아자와 펠리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레이디 아자가 처형대에 있을 때 셰이노스가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위해 만든 평화의 대가를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 레이디 아자는 이 제작자에 관한 모든 것이 이상하며 살아있는 인형을 만든다는 생각이 초자연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외쳤고 더 빼앗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셰이노스는 진정한 대가는 영혼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악을 저지르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음의 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끌려간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셰이노스의 죽음의 신에 대한 마지막 말을 듣고 절대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샤노스가 레이디 아이기스의 영혼을 성공적으로 포획한 후 그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카인은 에디스 왕자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황궁으로 갔습니다. 저스틴의 경우 왕자는 그가 오는데 오래 걸렸다고 거만하게 언급하며 그가 사건 당일 본 것의 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왕자가 답을 요구하자 카인은 돌아온 저스틴이 그냥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인형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지 놀라워했고 카인은 그가 읽는 책에 나온 인형 마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왕자가 인형 제작자의 위치를 물었을 때 카인은 그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왕자는 그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보통 사람들이 인형 마법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다르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인형 마법사가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옛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그의 힘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근처에 그런 마법사가 있다면 영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인은 화제를 바꾸어 그날 왕자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 도착했는지 물었습니다. 왕자는 당황했는데 사실 그가 카이를 보러 슈리탄 저택으로 가던 중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처음 이야기로 고집하며 단순한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인은 그가 거짓말하는 걸 알아채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보며 예상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잘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카이와 얘기할 때마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왕자는 카이의 본성과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왕자는 카이에게 기억 상실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카이가 사건을 전혀 기억 못하냐고 물었고 카이가 그렇다고 하자 왕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려 하기 전 카이는 듣기 싫다고 끼어들었다. 그때 린이 공주가 나타나 직접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했다. 카이는 이야기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공주는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카이는 이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중에 공주는 자신의 자살 시도 소식에 대한 샌의 무관심한 반응과 그의 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오빠에게 불평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그녀의 행동이 주의를 끌려는 아이들처럼 귀찮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화를 내며 부정했지만 그도 시엔에게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그 신비로운 젊은 남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왕자 에디스와 공주 리니는 시엔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시엔이 걱정된다고 인정하며 그가 자살할 사람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기억을 잃어도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샌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유형이지 목숨을 끊음으로써 도망가는 유형이 아니라고 덧붙였고 리니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왕자는 또한 데빌린 저택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 시엔의 화난 표정을 기억하며 그 분노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카이는 자신이 처한 공영에 대해 생각하며 문제투성인 사람의 몸에 자신을 넣은 셰이노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원래 시엔의 자살 시도 문제를 무시하기로 했지만 시엔을 절망으로 몰고 갔던 이유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최소한 이해하기로 결심했다. 카이는 그의 아버지 슈리탄 백작에게 가서 왜 뛰어내렸는지 직접 물었다. 백작은 아들이 그걸 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카이는 중요한 건 이유를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아니라고 차분히 답했어요. 카이는 자신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대략 추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그에게 또 물었어요. 사건 후 어디서 깨어났나요? 이 집이었나요? 백작은 아니라고 대답하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괴테 아카데미였음을 밝혔다. 카이는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시엔이 형 루시안에 대한 열등감과 원망이 자살 시도의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 사건이 집이 아닌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건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했어요. 정원을 걸으며 생각하던 중 그는 조각하는 소리를 듣고 전에 만난 늙은 정원사를 발견했어요.
카이는 정원사가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남자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카이는 서둘러 그를 도우러 갔고 정원사는 젊은 주인 시엔을 보고 놀랐습니다. 카이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그늘에서 쉬라고 했어요. 카이가 잠시 사라지자 정원사는 그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어요. 그 후 카이는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돌아왔어요. 카이는 여름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정원사는 젊은 주인님이 직접 가져다 준 물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감사했어요. 카이가 정원색에 오늘 하루 쉬라고 제안했을 때 그 남자는 여주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망설였습니다. 카이는 정원사가 언급한 여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슈리탄 저택의 여주인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원사는 여주인이 정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항상 새롭고 다르게 보이길 원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정원을 완성해야 하고 이 계절 동안 쉴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정원사는 서둘러 그에게 자신이 무례를 범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그 여인은 세련된 사람이고 문제는 자신의 부족함에 있다고 안심시켰다. 카이는 정원은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인데 오직 인위적이고 화려한 변화를 원하는 것은 이상한 취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부하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녀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때 카이는 하녀가 급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녀 파이크는 숨을 헐떡이며 카이에게 부인이 돌아왔으니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고 간절히 전했습니다. 정말로 긴 짙은 파란 머리의 백작 부인이 도착했고 그녀의 장남 루시앙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거칠애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그의 뛰어남 덕분에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그녀의 맏아들이 그런 자질을 가진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궁금해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 뛰어난 점을 자신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스스로 답했는데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루시안을 늘 불편하게 했다. 백작 부인은 시엔의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척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카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카이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극도로 걱정하는 척하며 그의 병이 났을 때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어요. 카이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걸 알아챘다. 백작 부인은 카이가 인사 안 했다며 꾸짖고 기억 상실증 때문에 자신을 잊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고 준 생명을 버리려 했다고 비난했어요. 루시아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계속 심리적 공격을 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에게 그의 친어머니가 그를 낳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이 정보에 충격을 받았고 루시아는 그에게 듣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놀란 척하며 그가 이것도 잊었냐고 물었고 그를 낳느라 고생하고 결국 그 때문에 죽은 어머니를 잊었다고 그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루시아는 그녀의 지속적인 고문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말들은 항상 독이 든 가시로 가득 차 있어서 시엔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백작 부인은 그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제야 그가 왜 죽음을 택했는지 알겠다며 어머니를 죽였으니 그녀의 삶을 보상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시아는 그의 팔을 잡고 계모의 말에 속지 말라고 간청하며 현재의 시엔은 다르다고 확신시켰다. 그 순간 카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마침내 원래 시엔의 비참한 삶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문제는 루시안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한 여자가 그의 상처를 파헤치고 끊임없이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차분하게 카이는 계모에게 친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시켰습니다. 백작 부인은 그의 반응에 놀랐고 카이는 죽음은 죽음의 신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라며 인간이 비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 거짓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작 부인은 시안의 대꾸에 익숙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전에는 그가 울며 도망치곤 했죠. 그녀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행복한 척하며 그의 고인이 된 어머니가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그를 위해 죽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략을 바꿨습니다. 카이는 그녀의 말에 동의한 후 어색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당연히 아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카이는 그의 친어머니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시안이더는 그녀가 알던 연약한 소년이 아니며 기억상실로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루시아는 기뻐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왜 웃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시엔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서 웃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작 부인은 더 화가 나서 루시안을 꾸짖고 두 형제가 그녀를 조롱하려고 짰다고 비난하며 아버지에게 이를 고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장면을 지켜보던 하인들 앞에서 그녀의 평판이 흔들린 후 백작 부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시엔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떠난 뒤 카이는 자신이 웃긴 말을 안 했다고 했지만 루시아는 그에게 행복하다며 그게 웃겼다고 확신시켰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다. 그 후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카이는 고타 아카데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놀라며 왜 돌아가려는지 물었고 카인은 졸업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루시아는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했지만 카인은 조사할 일이 있다며 고집했습니다. 백작은 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자신의 일을 결정할 힘이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출발 날짜를 물었을 때 카인은 다음 날 떠난다고 했고 루시아는 더 놀랐습니다. 카이가 결심한 후 그는 형 루시안을 안심시켰고 루시안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며 과민 반응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시안은 형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마 라는 짧은 메모만 발견했습니다. 한편 나이든 정원사 비세는 백작 부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의사의 휴식 권고를 무시하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작업하던 거대한 조각상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소녀 조세스의 작은 조각상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뛰어난 조각 기술임을 깨달았고 이 신비로운 천재 조각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가는 길에 카이는 괴테 아카데미로 가는 길을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달았고 저택으로 돌아가 경비원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떠날 때 버린 소동 때문에 그는 우선 수도를 벗어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외곽문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간단한 방향을 알려주었지만 1시간을 걸은 후 카이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같은 남자에게 다시 물었고 그는 똑같은 방향을 반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카이는 그의 도움에 감사한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걸었지만 아무 소득이 없자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었고 세 번째로 같은 파란 머리 남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이는 결국 자신이 계속 돌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비꼬며 외곽 문 찾는데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이번이 6번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카이를 불쌍히 여겨 직접 데려가기로 했고 카이는 문이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카이의 목적지가 괴테 아카데미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방향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 놀랐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카이는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고 젊은이는 그를 멈췄습니다.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다며 같은 방향이니 아카데미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나친 친절은 카이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이유 없이 과도한 호의를 받아들이는 타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파란 머리의 젊은이는 카이가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하자 그를 멈추고 그의 말에 고삐를 잡으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카이는 젊은이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안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길을 잃었기에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말을 타고 함께 갔습니다. 젊은 남성은 카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그가 돕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왜 그가 성가신데도 계속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가 너무 약하고 무력해 보여서 혼자 두면 언젠가 대륙의 반대편에서 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어릴 적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카이의 자신감 넘치고 직설적인 태도가 흥미롭다고 느꼈다. 여관에 도착하자 주인 티나는 그들을 반기며 방 하나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들은 둘이 함께 온 것이 아니라고 재빨리 주장했고 카이는 별도의 방, 식사, 목욕물을 요청했습니다. 티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카이를 방으로 안내한 후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찾기 시작하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티나는 아버지가 그들이 장소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라고 부탁하셔서 숨으려 했습니다. 파란 머리 젊은 남자와 카이가 그녀 뒤에 나타나 배고픈 척하며 주의를 돌렸습니다. 티나는 음식을 준비하러 갔고 문제를 일으키던 남자들은 그녀가 나타나자 기뻐했습니다. 티나는 카이와 젊은 남자에게 여관의 공간이 부족해 테이블을 함께 써달라고 사과했어요. 문제를 일으키던 남자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잡았어요. 티나는 그에게 놓아달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괴롭혔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방어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그를 세게 밀쳐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공격자는 다시 티나를 붙잡았고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습니다. 파란 머리의 젊은 남자가 싸움에 끼어들어 공격자의 손목을 잡고 차분하게 음식을 먹게 그녀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공격자는 젊은 남자가 죽음을 원한다고 생각하며 싸우려 했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카이의 냉정한 말, 즉 공격자가 싸움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그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공격자의 손목을 잡고 문제를 찾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힘으로 손을 부러뜨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격자의 동료들은 이 예상치 못한 힘에 놀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뒤에서 공격하려 하자 젊은 남자는 능숙하게 단검을 드러내어 공격자의 손을 베었고 오른손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순간 공격자는 파란머리 젊은 남자의 전투 스타일을 보고 그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2개의 단검과 놀라운 속도로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가 블랙 용병 길드의 자렌인지 물었습니다. 자렌은 2개의 작은 단검만으로 S급 용병의 자리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잔혹함과 무자비함으로 유명합니다.
공격자는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깨닫고 절박하게 직접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자론을 지나쳤고 카이가 그의 뒤에 나타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자렌은 공격자가 인지를 잡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 공격자는 카이를 붙잡아 인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겁먹는 대신 아주 차분하게 납치범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인질을 잡을 때 보통 여성이나 노인을 선택하지 않나요? 그는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자신이 그 소녀보다 약해 보였는지 궁금했어요. 납치범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이 상황이 전혀 즐겁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닿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치범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카이는 인체의 급소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그 남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그로 인해 남자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땅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자린도 단순한 누름이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카이는 인체에 약점이 있어 가벼운 터치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쓰러진 납치범에게 다음번에는 인지를 더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티나는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용병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자리는 나머지 공격자들을 향해 더 당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카이와 제론이 쉽게 공격자들을 물리친 후 카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당하고 싶지 않으면 떠나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 남자들은 공포에 질려 사과하며 도망쳤다. 카이가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자로는 그가 처음 생각했던 조용하고 고집센 젊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자렌에게 그들이 여행 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런은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제런은 외롭다며 카이에게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카이는 제런이 자신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줬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런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을 때 서로 이름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란 머리의 젊은 남자가 자신을 제론이라 소개하자 카이는 시엔이라고 답하며 악수했습니다. 그들이 여정을 다시 시작할 때 제론이 카이에게 왜 괴타 아카데미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카이는 개인적인 이유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론은 그에게 검은 용병 길드의 본부가 수도에 위치해 있어서 아카데미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관에서 두 손가락만으로 거대한 용병을 제압한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이는 오래전에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에게 떠올린 진실은 인형 제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옛 시절로 돌아갔다. 살아있는 인형을 완벽히 만들려면 그는 인간의 몸을 깊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구입해 해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로 그는 자연스럽게 인체의 약점과 경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자렌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했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들이 하룻밤 묵으려던 아블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 카이는 갑자기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멈췄습니다. 카이는 뚜렷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날 마을 주민 모두가 여관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이는 멍했고 지라는 정말 거기 머물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라는 해가 졌고 다음 마을까지는 반나절 거리라서 지금 떠나면 밖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로는 카이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다는 걸 눈치채고 호기심 어린 톤으로 카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카이는 그냥 바람 쐬러 간다고 했습니다. 조라는 카이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카이는 혼자 생각할 게 있어 혼자 나가고 싶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감을 확인할 광경을 보았다. 마을은 사신들로 가득했다. 카이는 자신이 더 이상 사신도 아니고 책임도 없는데 왜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아침 일찍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관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한 어린 소녀가 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카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소녀는 그를 방해하며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카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슬퍼 보여서라고 했어요. 미루라는 작은 소녀는 이 사탕이 슬플 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엄마가 부르자 그녀는 급히 떠났어요. 카이는 그 순진한 소녀의 운명이 슬펐어요. 그녀가 떠난 후 카이는 여관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또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론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자 카이가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보았어요. 자론은 길을 잃을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그의 예상이 정확했다고 했어요. 자린은 카이를 여관으로 데리고 돌아간 후 지름길로 갔고 카이는 자린이 마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린은 업무차 여러 번 이 마을을 방문했다고 설명한 후 대신 카이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린은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카이는 그에게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이 같은 날에 죽었나요? 자린은 놀랐고 그들이 어릴 때 사고로 죽었다고 확인하며 카이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카이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날 밤 늦게 지라는 망토를 두르고 여관에서 몰래 나왔지만 카이가 어두운 골목에서 그를 막고 왜 나가냐고 물었어요. 지라는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카이는 그가 수상해 보여서 따라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자린이 이 마을의 죽음을 가져올 사람이라고 의심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20년 전 그곳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 거예요. 카이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지로는 그가 20년 전에 만났던 아이였어요.
카인은 전직 사신으로서의 기억을 되살리며 비극적 사건의 세부 사항을 떠올렸다. 그는 20년 전 끔찍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 이 마을을 방문했었다. 여행자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 소식이 경제를 파괴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지란의 가족을 처음으로 산채로 묻었습니다. 지론의 가족은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감지하고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어린 아들 지론을 마을 밖으로 몰래 보내 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모든 걸 보았고 이웃들에 의해 가족이 살해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카인은 지란의 비극을 계속 전하며 그 소년이 부모님과 여동생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산채로 묻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목숨을 구하려 도망쳤지만 몇 년 후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계획은 우물에 독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지란은 카이의 말이 사실이며 자신의 행동이 복수일 뿐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카이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물었어요. 카인은 죽은 영혼이 강력하게 원하고 죽음의 신의 허락을 받으면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물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삶에서 자주 겪었던 행운, 특히 그들의 빈번한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가족의 수호령들 덕분에 카인은 자신에게 큰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마도 그의 가족의 마지막 소원이 그에게 가까이 머무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소년, 자로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그의 가족이 꿈에 나타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로는 화가 나서 이런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며 10년 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인은 그의 마음을 바꾸려 했고 만약 그가 이 사람들을 죽인다면 남은 평생 그들의 비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복수가 정말 행복을 줄지 모르며 한 남자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카인은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숨보다 소중한 연인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한 존재로 여겨 죽이려 했던 남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를 지키려 세상과 싸웠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연인은 목숨을 잃었고 그때부터 그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일을 죽였고 결국 세상을 피로 물들였어요. 지란이 그 남자가 복수를 마친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카인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택했다고 답했어요. 카인은 자론에게 그를 막지 않겠지만 진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어요. 복수는 행복이나 해방이 아니라 더 많은 불행과 과거와의 끔찍한 연결로 이어질 뿐이라고요. 이 말들은 자론에게 영향을 주어 오랫동안 간직한 욕망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원한 끝인지 아니면 가족이 바란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카인은 그의 혼란을 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제안했어요. 독약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했죠. 그는 그에게 신중히 고민한 후에도 복수가 자신의 행복보다 여전히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면 자신에게 돌아와 독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로는 동의하고 카이에게 독약을 건넸다. 그 대가로 카인은 어린 소녀에게서 가져온 사탕을 그에게 주며 누군가가 슬플 때 이것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자라는 손에 든 사탕 조각을 보고 히스테리컬하게 웃음을 터뜨렸다가 눈물로 변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진정하며 이건 끔찍한 약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는 가족의 수호령들이 그를 위로하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셰이노스가 나타나 그에게 그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카이가 방에 있을 때 셰이노스가 나타났습니다. 셰이노스는 그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꾸짖었습니다. 카이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부인했지만 아블리 마을의 사신들을 바보로 만든 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셰이노스를 화나게 했습니다. 죽음의 신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규칙을 상기시키며 카인은 침착하게 자신은 결코 사신의 일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단지 동료 제론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셰이노스는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카이가 인간이 된 이후로 더욱 대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카이는 그것이 셰이노스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자신을 구해준 덕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셰이노스는 죽어야 할 인간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상사들에게 심한 질책을 받을 거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카인은 차분히 그에게 행운을 빈다고 했고 이는 셰이노스를 더 짜증나게 했습니다. 셰이노스는 그를 무례한 놈이라 부르고 사라졌습니다. 마음속 깊이 카인은 인간의 죽음을 막으면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셰이노스가 관대하게 대해준다는 걸 깨달아 희미한 목소리로 감사를 전했다. 셰이노스는 돌아와 카이에게 다음번엔 자신을 더 잘 대해달라고 살짝 나무랐습니다. 며칠 후 카이와 제로는 드디어 그에테 아카데미에 도착했습니다. 카이는 처음 아카데미를 보는 것처럼 그 광경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로는 카이에게 왜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알려진 장소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왜 자살을 시도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농담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도 그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카이가 농담을 할 만큼 기분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자레는 안심했다.
지라는 카이에게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하며 필요하면 흑색 용병 길드 본부에 오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아카데미까지 데려다 준 것에 감사했지만 자로는 오히려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이가 그의 증오심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카이가 괴테 아카데미에 도착한 후 장면은 슈리탄 백작의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백작은 칙한 자작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백작은 아들 루시안에게 자작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제국에서 돈으로 자기를 산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빠르게 권력을 쌓을 수 있었던 막대한 부의 출처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특히 그는 이름 없는 행상인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백작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더 나쁜 것은 자작을 조사하러 보낸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더 키웠다. 대화는 시엔으로 넘어갔고 루시안은 형에 대한 걱정을 계속했습니다. 백작은 시엔이 변했고 잘할 거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루시안은 자신이 괴타 아카데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습니다. 괴타 아카데미는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을 자랑했지만 그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었고 그들을 한 곳에 모으기만 해도 아카데미는 음모와 배신이 만연한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자는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장소였습니다. 루시엔은 아카데미 졸업생으로서 이 진실을 잘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반쯤 죽어서 돌아왔던 동생이 다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이번에는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카이는 아카데미의 복도를 걸으며 주변 학생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들은 그의 복귀에 불만을 표현하며 그가 죽은 채로 남아있어야 했다고 말하고 그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카이는 이런 대접을 예상했고 이곳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장실로 가는 길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당황할 때 갈색 머리의 젊은 남자가 그를 불러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기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교장실에서 마법사의 모자를 쓴 뚱뚱한 남자가 그를 과장된 열정으로 맞이하며 그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기억상실을 초래한 사고 이후 시엔이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장은 카이에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른 것을 보냈는지 물었어요. 카이는 교장이 이미 모든 소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교장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카이는 다른 기대가 있는지 계속 물었다. 하지만 카이는 자신이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장은 차분히 카이에게 이제 떠나도 된다고 하며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그 남자가 뇌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청렴한 슈라탄 가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 앞에서 그는 젊은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같은 방을 쓰게 되어 안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젊은이는 왜 시엔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엔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격의 성가신 소년이었고 항상 이 젊은이를 평민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센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사고 후 카이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그가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했을 때 그 젊은이는 놀랐고 시엔이 평민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이 상황은 그가 기억상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묻게 했고 카이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젊은이는 시엔의 이상한 행동과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는 동안 젊은 남자는 카이에게 방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그 크기에 놀랐습니다. 젊은 남자는 아카데미가 좋은 시설로 유명하다고 설명하며 카이의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카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카이가 아니라고 하자 젊은이는 칸토라고 소개했습니다. 카이도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는데 이는 칸토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같은 방을 사용했지만 카이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칸토는 카이가 사고로 인해 떠났다가 왜 아카데미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자살 시도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돌아왔으며 그 이유가 이 아카데미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칸토는 처음부터 그를 아카데미에서 멀리 두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푸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칸토는 그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카이는 칸토에게 걸레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칸토는 그 용도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카이는 청소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칸토는 카이를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라 물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카이 방이 너무 반짝거려서 바닥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정도였다고 설명했어요. 원래의 시에는 청결에 집착했지만 스스로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카이는 청소는 평범한 일이며 청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청소해야 한다고 쿨하게 대답했다. 카이는 청소가 취미라고 말했고 칸토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칸토는 이게 귀족들이 하는 말인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식당에서 칸토는 카이가 주저없이 직접 음식을 가지러 가는 걸 봤어요. 칸토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하인을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지만 귀족들은 보통 평민 학생들을 찾아 이런 일을 시킨다고 생각했다.
칸토는 영향력이 적은 귀족들, 예를 들어 옛 시엔처럼 가끔 스스로 음식을 가져와야 했고 그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오늘 시엔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는 음식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자신감 있게 걸어갔다. 칸토는 시엔이 변했으며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이가 앉을 자리를 찾을 때 한 학생이 발을 내밀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카이는 그 학생이 자신이 발을 밟고 지나가길 원한다는 걸 바로 이해했습니다. 카이가 학생의 발을 세게 밟자 학생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는 화가 나서 카이에게 뭐 하냐고 물었고 카이는 순진하게 그가 원했던 것이냐고 답했다. 학생은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카이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냐고 묻자 학생은 당황하며 물러섰다. 백작의 아들과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카이는 자리를 떠났고 학생은 과거에 도망치거나 화난 눈빛을 보내던 어리석은 시엔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카이는 상황을 잘 처리한 것에 감명받은 칸토에게 다가갔고 칸토는 웃음을 참으며 며칠 동안 카이를 지켜보는 것을 즐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학생이 그의 그룹 리더인 엘니스 경에게 시엔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엘니스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식 덕분에 당분간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실에서 카이는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쓰레기와 종이를 계속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에게 더러운 걸레를 던지자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고 조용히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러운 쓰레기를 던지면 진정한 청결의 의미를 알게 해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 새로운 웃는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와 모두를 반겼습니다. 교수님은 교실에 들어와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시에나를 발견하고 환영하는 대신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그의 복귀를 축하하기로 하며 칠판에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카이는 학원 첫날에 아무도 선의로 시엔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대실패를 기대하며 그를 조롱했고 걸레를 던진 학생은 수학이 그의 가장 약한 과목이라는 이유로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침착하게 칠판으로 가서 복잡한 문제를 몇 초 만에 해결해 교수와 학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카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제를 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룸메이트 칸토가 수학이 가장 약한 과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묻자 카이는 사고 후에 조금 공부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아였던 학생은 이 변화에 놀랐습니다. 티시에는 더 이상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이제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학생이 지도자 앨리스 경에게 시엔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상하게 냉정해졌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사고가 단지 그의 두려움을 없앴을 뿐이라며 그가 자신을 보면 다시 울며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엘누스는 시엔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부하들에게 다음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칸토는 아카데미 정원에서 자고 있는 카이를 발견하고 왜 그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모두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에 지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중 카이는 갑자기 멈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설명했습니다. 칸토는 아무도 못 봐서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신비한 인물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카이가 그 존재를 알아차린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칸토는 카이에게 그들과 방을 함께 쓰는 다른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칸토는 카이와 대화를 이어가며 그들의 세 번째 룸메이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학원에서 가장 위험한 학생이며 그를 화나게 한 학생 중 안전하게 졸업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학생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으며 많은 끔찍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아카데미는 그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가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이라 추측하게 했습니다. 칸토는 그의 성격이 나쁘니 카이에게 그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나중에 카이가 아카데미의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긴 검은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가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그의 마음이 아닌 심장이 이 소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은 원래의 시엔이 그녀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카이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쳤고 그녀는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칸토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소녀가 케이스 백작 가문의 외동딸인 에밀리 레이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래의 시엔이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어디든 따라다녔고 그녀는 그를 싫어했으며 이 일방적인 관계는 아카데미에서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칸토는 카이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안도하며 시엔에게 버티고 강해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칸토가 방에서 잠들어 있을 때 머리가 헝클어진 젊은 남자가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왔습니다. 카이는 깨어 있었고 그를 차분히 맞이하며 그의 발걸음이 도둑치고는 너무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암살자라기엔 사리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 젊은 남자는 빈 침대에 누웠고 카이는 그가 세 번째 룸메이트임을 깨달으며 왜 문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칸토는 룸메이트 로코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이는 침착하게 로코가 어젯밤에 도착했고 칸토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코는 소음에 짜증이 나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칸토는 로코에게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카이는 로코가 전날 정원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신비로운 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카이는 로코가 피곤하고 흐트러진 걸 알아챘다. 로코는 날카롭게 카이에게 뭐 보냐고 물었다. 카이는 침착하게 그의 헝클어진 머리와 옷을 보고 있다고 했다. 칸토는 시엔의 대담한 대답에 긴장하며 그에게 달려가서 당황한 목소리로 이 사람과 얽히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카이는 칸토의 당황한 경고를 무시하고 새 룸메이트 로코에게 앞으로 창문 대신 문을 사용하라고 차분히 요청했어요. 밤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성가셨기 때문이죠. 이 말에 로코는 화가 나서 카이의 옷을 잡아챘고 칸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카이는 겁먹기는커녕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로코는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카이는 침착하게 사과하며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없을 때 답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며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로코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했지만 로코는 꺼지라고 했어요. 칸토는 시엔에게 자극하지 말라고 했죠. 카이는 무시하고 떠나며 수업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로코는 낯선 젊은 남자를 보고 당황했어요. 칸토는 카이를 따라가서 그가 기억과 함께 두려움도 잃은 건 아닌지 물으며 로코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예전의 시에는 그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상기시켰어요. 카이는 비꼬며 그의 눈을 못 보는 건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칸토가 여전히 카이를 경고하려 하자 학생 로빈이 방해하며 카이에게 엘루스 경이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카이는 그를 모르는 척했고 로빈은 화가 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클럽룸으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카이는 칸토에게 엘리스가 누구인지 물었고 칸토는 그가 원래 시엔의 삶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엔이 처음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때 학생들은 그의 눈에 띄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열등감 때문에 모두 점차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학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자와 같은 존재였던 공작의 아들 엘루스가 나타났습니다. 엘루스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시엔을 잔인하게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은 시엔을 더욱 피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흐름에 휩쓸려 엘루스와 함께 시엔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엘루스가 시엔을 다시 겨냥했을 때 마침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칸토는 카이를 격려하며 잘 먹고 힘을 모아 괴롭히는 사람들에 맞서라고 조언했다. 카이는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이 행동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그들은 그의 미소에 매료되었다. 칸토는 여자 학생들이 카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 당황하며 카이에게 그렇게 무심하게 웃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한편 클럽룸에서는 엘루스 경이 시엔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화가 나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